안녕하세요. 데이터 센트릭 AI의 발표를 맡은 업스테이지 안창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발표는 크게 정형 데이터 LLM과 비정형 데이터 LLM과 정형 데이터 두 가지로 나뉘어서 데이터 센트릭 AI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려보면요. 저는 이제 통계를 전공했고 IT에서 일을 해왔고요. 6년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연차 대비 딱 봐도 기간이 좀 많죠. 이직을 좀 많이 했고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곳으로는 카카오 추천팀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있었고, 그리고 포스에서는 사실 엔지니어에 가깝게 일을 했었고요. 현재는 작년에 업스테이지에 입사해서 추천팀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LLM 팀으로 옮겨서 데이터 가버넌스 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설명드리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 AI 모델을 근사하게 만드는 걸 상상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많이들 아시죠? 모델링뿐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가공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모델링의 비중이 10%다, 20%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제목에 제가 어그로를 좀 끌었듯이 저는 모델링을 하는 시간이 한 2%가 안 되지 않을까. 그마저도 연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AI 모델에 기여를 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를 극단적으로 좁게 본다면, 실제로는 그럴 수 없지만 극단적으로 본다면 알고리즘과 데이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AI 알고리즘만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죠, 사실. 거기다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유의미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델과 알고리즘에 집중한 걸 모델 센트릭 AI, 반대로 데이터에 집중한 AI를 데이터 센트릭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I 업계에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밖에 계신 분들도 많이들 아시다시피 AI 연구의 대부분은 모델 센트릭 AI입니다. 일반적으로 AI 연구를 할 때는 정해진 데이터 세트를 두고 그 안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모델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지만 요사이 좀 데이터 센트릭 AI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런 이유와 맥락은 굉장히 사실 많은데 끝에 가면 그걸 많다는 걸 좀 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역시나 GPT입니다. GPT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LLM이고요.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의 유저가 보였죠. 사실 GPT 얘기는 좀 고민했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왜냐하면 제가 자신 있게 LLM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저보다 되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나는 지금 LLM 팀에서 모델링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트릭 AI 얘기를 하는데 LLM이 빠질 수는 없다 생각을 해서 절반 정도는 이 얘기를 할 건데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솔직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GPT를 포함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지난주였나 GPT가 이제 이미지 사진을 막 이해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NLP 모델, 랭귀지 모델이죠. 사람의 언어 자연어를 처리하고 그런 다룰 수 있는 AI 모델들을 우리는 NLP 모델이라고 하는데, NLP에서 LLM이 화제가 됐던 이유는 NLP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의 모델로 풀어버리는 제너럴 프로블럼 솔버의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몇 가지 태스크 예시글을 가져왔는데요. NLP에는 문서 요약, 감성 분석, 주제 분류, 이 외에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태스크들이 있고 각 태스크별로 적절한 모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서 요약을 한다면 문서 요약에 대한 AI 모델,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태스크마다 모델을 학습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모델을 학습하려면 수많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얻기 쉽지 않고 비싸죠. 이런 맥락에서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센트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트릭 AI라고 하면 기존의 AI, NLP나 비전 같은 AI 모델들의 학습에 대한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간 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안 다룰 거 좀 많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업스테이지 기술 블로그들을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LLM의 경우에는 별도의 훈련이나 작업 없이,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가 거의 없이 혹은 아예 없이 간단한 프롬프팅만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려고 하면 전문가가 와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모델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예상하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냥 GPT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뭐 개발을 아신다면 API를 사용하겠죠. 아래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 업스테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아수갑이라는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서 실제 감성 분석과 문서 요약을 시켜본 것인데요. 이런 거 시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레벨이죠. 근데도 생각보다 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LLM을 이용하면 원하는 NLP 기능이 잘 수행되는지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저렴하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LLM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인풋 데이터가 있죠. 인풋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예시를 들어주는 퓨전 러닝,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맥락에서의 데이터 센트릭도 있지만 이것도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편리하고 강력한 LLM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LLM이 모든 NLP를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LLM의 L은 라지죠. 엄청 커요. 큰 만큼 학습 비용뿐 아니라 추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방금 슬라이드에서처럼 뭔가 이렇게 시켜볼 때마다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이 슬라이드는 GPT와 관련된 비용을 숫자로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인데요. 왼쪽 아래쪽 보시면 GPT에 대한 그 50배 뭐 이렇게 든다고 나와 있어요. 50배는 GPT 3.5보다 4가 50배 정도 든다. 그럼 그 50배 드는 게 얼마 정도냐 하면 이거는 질문이 얼마나 기냐, 답변이 얼마나 기냐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몇십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몇십 원이라고 하면 그게 별로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정말 큰 서비스라면 수억 번 이상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비용은 하루에도 정말 많은 비용이 나갈 수 있고 실제로 오픈 AI는 그 비용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많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NLP나 아니면 머신러닝 모델들은 거의 영어에 수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우측 빨간 박스를 보시면 $1 밀리언 있는데 하나라면 약 13억 정도 되죠. 이거는 적당 수준의 LLM, 그러니까 약 13B 정도의 13빌리언의 LLM을 학습하는데 추산된 최소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소는 내가 아무런 실수도 없고 서버 장애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행운을 다 덕지덕지 받아가지고 하는 게 13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거의 수십 배 이상의 비용이 될 수 있고요. 이 돈은 그냥 해보기에는 감당하기 쉬운 돈이 아닙니다. 학습과 추론 비용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것은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라마라는 LLM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테라, 수백 기가 이런 식으로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가공하는데도 역시 막대한 양의 인적 자원과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하고 관리하는 LLM 데이터 센트릭 팀에 속해 있고요. 저희 데이터 센트릭 팀에서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LLM을 위한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오염 데이터, 중복 데이터, 편향 데이터들을 제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데이터의 조합을 통해서 코퍼스를 구성하고 이거를 LLM 모델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흥미로울 수 있지만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LLM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있고요. 예를 들면 각 태스크나 도메인에 특화된 비용과 데이터가 더 적은 이름도 요상한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토크나이징의 문제 같은 걸로 한국어가 너무 비싸다,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한국어 특화된 모델을 지금도 다양한 기업에서 넣고 있고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은 업스테이지에서 내놓은 솔라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업스테이지에서 1T 토큰 클럽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에서 함께 협업을 하면서 여러 기업의 데이터를 모아서 LLM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고 뭔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요새 좀 트렌드 얘기, 그다음에 회사 얘기라고 한다면 사실 저가 LLM을 한 것은 전체 업무 인생 중에 반의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를 담아봤습니다. 정형 데이터입니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는 조금 다르죠. 흔히 생각하는 엑셀에 담길 수 있는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고요. 저는 사실 정형 데이터를 주로 다뤄왔고 그중에서 특히 개인화, 추천 시스템의 스페셜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나 통계는 정형 데이터, 그리고 AI 딥러닝이라고 하면 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많겠죠. 저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서 갖는 데이터 센트릭 AI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은 기존의 원시 데이터를 가공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내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좀 교과서에 나오는 좀 고전적인 원핫 인코딩, 비닝, 스케일링인데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원시 데이터를 가공해서 모델이 직접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입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의 매출을 예측한다고 한다면 최근 상품들의 가격, 그다음에 전체 시장의 동향, 최근 최소 매출, 효율 등의 피처를 직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모델 개발자들이 가공해서 모델 엑셀에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은 모델의 선택과 튜닝 외에 모델 성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그리고 동시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핵심적인 역량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피처 엔지니어링은 사실 최근 강조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고전적으로 봐서 모델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피처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센트릭 AI를 살펴본 것인데요. 사실 그 크기 자체가 단위 자체가 비교 불가능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경우에는 아주 과거부터 사실 이것은 최근 5년이지만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아온 토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어쩌면 100년 전에 통계적 가정을 맞추는 리니어 모델에서부터 데이터 센트릭 AI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플라이휠입니다. 데이터 플라이휠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정지하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사실 데이터 플라이휠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모두에 존재하고요. 하지만 그 상태가 조금 다릅니다. LLM을 포함한 다수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AI 모델들은 데이터나 모델이 사실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나 데이터가 많이 안 바뀌기 때문에 모델이 바뀌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미지로부터 글자를 식별하는 OCR 모델을 보겠습니다. OCR 모델 지금은 영수증에서 글자를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기술과 내일의 기술이 크게 달라야 이유는 없어요. 아이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OCR과 내년의 OCR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커머스의 추천 시스템, 이건 정형 데이터의 전형적인 케이스죠. 이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이커머스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저가 상품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유저가 상품을 구매하는 트렌드도 달라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델은 이를 계속 학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변화한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 아키텍처의 변경, 하이퍼 파라미터의 변경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지만 건전한 데이터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지 정상적인지 모델이 이를 잘 활용하는지도 검사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한 2, 3년 전부터는 MLOps라는 개념이 크게 대두됐었어요. 비정형 데이터에서 데이터 플라이는 중요하지만 정형 데이터만큼은 아니라고 저는 체감이 되고요. 이런 맥락에서 데이터 센트릭 AI가 정형 데이터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ROI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는데 이걸 한계효용 체감 법칙을 지금 알아야 되시는 건 아니고 그냥 돈을 100만 원 부은 것보다 돈을 처음 100만 원보다 그 다음 100만 원의 효용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가 그렇듯이 한 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나의 모델링에만 주구장창 매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 싶으면 더 이상 고도화하지 않고 다음 업무, 다른 모델로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런 맥락에서도 데이터 센트릭 AI는 빛을 발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AI에게 좀 구루라고 볼 수 있는 앤드류 선생님의 최근 딥러닝 AI 강의에서 가져온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 하나의 문제를 풀 때 똑같은 시간을 주고 데이터 관점에서 혹은 모델 관점에서 풀었을 때 얼만큼 성능 개선이 있었냐는 할 것입니다. 보시면 아래쪽이 압도적으로 높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들은 데이터 센트릭에 관한 논문은 약 1%, 그리고 모델에 관한 연구가 99%라고 아쉬움을 표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슬라이드는 비정형입니다. 근데 제가 앤드류 선생님 되게 좋아하고 좀 레퍼런스로 삼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정형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굉장히 많이 관측했습니다. 이런 ROI적인 측면에서도 데이터 중심 AI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텐데요. 앞서서는 이제 AI가 코드와 데이터가 분리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둘을 따로 떼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플러스라고 한다면 지금은 AND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처리 또한 어떤 모델을 사용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둘을 독립적으로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데이터 센트릭한 AI를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AI 리서처라고 할지라도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 또 저 또한 업스테이지에서 데이터 센트릭 팀에 있지만 실제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팀과의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른 회사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자기 변명을 해보면 제가 모델링 안 한다고 했지 못한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업스테이지는 그 연구 조직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LLM이 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사실 언제든 뛰어들 준비는 되어 있고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 항상 열심히 좀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좀 완결성 있게 너무 엇나가지 않게 주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하지 못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거 다 솔직히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고 다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25분, 3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리고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고 이거를 슬라이드를 전체 구성한 두세 번 갈아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운영진 분들이 저 때문에 좀 화가 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12시까지 전달한다고 해놓고 오늘 좀 한 2시간 전까지도 수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긴 고민 끝에 전달한 포인트는 2가지였습니다. 좀 최신 동향에 있어서 LLM에서 어떻게 데이터 센트릭이 있을 수 있는지 부분적으로나마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경험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데이터 센트릭이 어땠는지 이 2가지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